2023년도부터 가업승계 관련된 세제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대폭 완화가 됐죠. 네. 크게 두 가지를 든다면, 이제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는 거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제 사후관리 항목도 일부가 좀 완화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얘는 이제 한도, 저율과세 또는 이제 비과세 한도가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란 표현보다는 이제 공제 한도가 10억으로 늘었고요. 그죠? 공제를 이제 비과세로 표현하시는군요. 예. 비과세라는 표현은 엄밀하면 맞진 않죠. 왜냐면 나중에 상속세 정산할 때 내야 되는 거니까. 네. 저율과세 구간인 10% 적용하는 구간이 이제 과표 기준으로 60억까지 늘어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제 한도, 저율과세 한도 내에 최대한 주식을 이동하는 필요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그죠? 네. 그 증여세 과세 특례 개정 내용 세부 사항을 한번 보면은 일단 종전의 사전 요건에서 지분율 50%가 지분율 40%로 개편이 됐고요. 네. 공제 금액이 10억까지 5억에서 10억으로 늘었다. 그다음에 과표 이제 60억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주식을 이 공제 한도 내에 또는 저율과세 한도 내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지상과제가 바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거죠. 보니까 특례 과세가액이 600억으로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100억에서 네. 6배나 많아졌네요. 예, 많이 늘어났죠. 네. 근데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 20%의 과세 구간까지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표 기준으로 60억까지만 본인의 지분을 이전을 해놔도 상당히 유의미한 절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계속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증여 시점에 요 가액을 고정시켜 놓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를 합산하더라도 미래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증여 시점의 가액을 합산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분을 조정하게 되면 배당하기가 되게 용이한 환경이 되죠. 그렇죠. 균등 배당을 하기가. 그러니까 초과 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없이도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방안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가업 승계하실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사업 무관 자산이라고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부분들 한번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제 클라이언트도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부인당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참 야박해요. 뭐냐면 과세 특례가 아예 언감생신인 기업도 있고 또 반면에 가업승계 증여세과세 특례를 받으면 되게 효용 가치가 되게 효익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기업 내에 현금도 충분하고 심지어는 투자 부동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의 취지는 가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투자할 자산을 다 법인화시켜서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그런 일종의 조세회피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무관 자산에서 대표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제 고민하는 걸 꼽는다면 이제 가지급금이 있을 겁니다. 가지급금도 이제 대여금이잖아요. 네. 이미 대표가 갖다 쓴 돈을 가업자산에 포함시켜줄 이유는 없겠죠. 두 번째를 굳이 꼽는다면 이제 과도한 현금. 과도한 현금. 예. 그럼 과도한 현금은 기준이 얼마냐? 세법에서는 이제 5년 평균 현금 흐름의 1.5배. 150%. 를 초과하는 금액. 그럼 요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가업 무관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업무 무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다 사업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세법에서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거는 납세자는 업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에서는 가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겠다는 거죠. 만기 3개월 미만 금융상품은 무조건 제외입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것도 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자산을 단기금융상품이나 여러 가지 계정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장기 투자 상품이나. 보통은 장기 투자 상품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금액이 과한 경우에는 뭐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 놨다라고 하더라도 세법상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것도 가업 무관 자산이 될 개연성이 있는 거죠. 여하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가업 승계하실 때 사업 무관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업 무관 자산을 최소화하거나 네. 거의 제로화 시켜야만 온전하게 가업 주식을 공제 한도 10억이나 저율과세 구간에서 이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주식 가치를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주식 가치가
국세청의 가이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요거는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 미만인 법인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 20%, 30%, 40% 이렇게 반영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라고 해서 전체 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들, 그리고 80% 미만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가중치가 제일 높죠. 60%고 손익가치 비중이 적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기업은 평가해 보니까 순자산가치가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손익가치를 떨어뜨려도 순자산가치가 워낙 높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익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죠. 잘 안 떨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실제로 전년도 적자를 내더라도 순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하한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80% 하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손익가치를 떨어뜨려서 주가를 아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하한가 규정이 도입이 됐죠. 자, 반면에 이 손익가치 비중이 큰 회사들 있잖아요. 특히 직전년도 손익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2년도에 주가평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 손익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하다고 그러면 고평가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면 이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상당히 고평가된 거기 때문에 이 손익가치를 어떻든 간에 낮추지 않고서는 주식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손익가치도 유의미하게 떨어뜨리고 손익가치도 떨어뜨리고 동시에 자산가치도 유의미하게 떨어뜨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기업 경영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안 내에서 순자산 가치를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안해 달라면 저는 이제 임원 퇴직금을 꼽습니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을 추계액으로만 반영하게 되면 순자산 가치만 떨어뜨리는 거고요. 네. 실제 이거를 중간 정산에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 손익가치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손익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 그냥 개괄적인 얘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익은 매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항목을 이연한다. 그러니까 수익이 올해 시현될 거를 내년에 시현되는 걸로 만든다는 얘기겠죠. 미룬다. 아니면은 이제 법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매출을 분산하거나 쪼갠다. 그렇죠. 보통 이제 자녀들 앞에로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매출을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 그러면 손익가치는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급여 인상입니다. 물론 이미 급여가 충분히 인상이 돼서 더 이상 인상의 명분을 찾기 어려운 기업한테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중소기업이지만 대표이사가 급여를 5억씩 받아간다. 그걸 뭐 10억으로 올린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급여라는 부분은 문제는 이게 그냥 급여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경영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관계사가 있다면 관계사의 업종 추가를 해서 매출을 그쪽으로 귀속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손익가치 감소 전략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쓴 경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복리후생비를 과거에도 해왔던 기업. 그렇죠. 그래서 그 집행 예산을 5년치 예산을 일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활용가치가 높은 운전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 그거보다는 이 5년치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함으로 인해서 손익가치를 떨어뜨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식이동비용을 절감하는 게 훨씬 더 경영상으로 원가 절감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높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강의 포인트인 중간정산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업이라면 정산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아니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기업을 아예 스핀오프를 한다든가 분사를 한다든가 해서 아예 기업을 떼내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순자산가치 전략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됨으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아이템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 배당 정책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배당 정책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FM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배당하면 뭐예요? 균등 배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균등 배당이 실질적으로 워낙 지분 구조가 지금 불균형인 상태에서는 이 균등 배당으로 인한 코스트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차등 배당 구조를 짜고 현물 배당 구조를 짠다든가 하는 이제 배당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배당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퇴직금의 추계액을 반영한다. 실제 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거는 이제 부채이기 때문에 비외감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부채라는 부분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주가에는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한다는 자산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사주 취득 소각도 결국은 현금의 유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순자산이 줄어드는 거고요. 소각은 아니지만 이제 유상감자를 실시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확정된 비용 또는 부채를 더 가산시켜서 순자산 가치를 줄어들이는 방법도 있고, 재고자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해서 순자산 가치를 감소시키는 전략도 있고요. 뭐 우상증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보면 비상장 주식 가치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총망라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다분히 네. 이제 세법적인 얘기고요. 사실은 보다 경영의 목적에 맞는 경영의 한목적적인 방법을 선택해야죠. 무리수를 두어서 주가를 무리하게 줄이려는 노력이 자칫 경영이라는 본질의 훼손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익 활동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제 이런 활동들이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재무제표를 근반으로 신용평가를 받아서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기업들한테는 경영이라는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